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화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계약에 대해 배웠었고요. 오늘부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불법행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상대한테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데, 손해를 입히게 되면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 주어야겠죠. 그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법행위는 뭐냐면은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고의나 과실을 갖고 위법하게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공부하면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그 6가지 요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가해 행위입니다. 네, 가해 행위, 즉 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손해를 입힐 일도 없겠죠. 네,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 가해자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네, 고의랑 과실 뜻이 여기 나와 있죠. 네, 이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고의라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일부러 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뜻이고, 과실이라는 말은 실수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가해 행위를 할 때 가해자가 일부러 그랬으면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수로 그랬으면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가해자가 의도를 갖고 또는 실수로 가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민법에서는 고의랑 과실을 크게 구분을 안 해요. 고의이든 과실이든 둘 중 하나가 있기만 하면은 똑같이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고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형법 파트를 하게 되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범죄에서는 고의랑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고의범은 무조건 처벌을 하고요. 과실범은 특정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도 처벌을 할 경우 고의범보다는 형을 적게 받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형법에서는 고의랑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데 민법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거든요. 즉 가해 행위가 법이 금지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행위들 있죠. 그 범죄 행위들은 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이면은 다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법이 금지한 행위인 것은 맞는데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경우에는 다른 경우였다면은 위법성이 성립을 했지만 특정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 빈칸부터 적고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사라지냐면 정당방위, 긴급 피난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정당방위가 일단 뭐냐면요.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정당방위는 뭐냐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한테 현재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한 행동, 이게 정당방위예요. 예를 들어 볼게. 자,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위협을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칼에 찔릴 것 같아. 그럼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강도를 쳐서 강도가 다치게 되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물건으로 상대를 쳐서 다른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지금 칼에 찔릴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도 않고요.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긴급 피난은 뭐냐면은 나 또는 다른 사람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 이게 긴급 피난이에요. 즉 긴급하게 피난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어느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사나운 개가 저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짖으면서 저를 물어 뜯으려고 막 달려와. 되게 무섭잖아요. 되게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을 달리다가 주인이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대문을 잠굽니다. 자, 이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고요.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이자 범죄인데 이건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지게 돼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도 않고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은 5단원 가면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이것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건 자세히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번째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요건은 손해의 발생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가해 행위를 해서 피해자한테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라는 것은 재산상 손해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내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알겠죠?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5번째 요건을 보도록 할게요. 5번째 요건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많이 들어봤죠?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뭐와 뭐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되냐?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가해자의 위법 행위 때문에 피해자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요건은 책임 능력입니다. 자, 제가 계약할 때 민법에는 3가지 능력이 나온다. 그 3가지 능력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네, 그 능력 중에 마지막 능력이 바로 책임 능력입니다. 책임 능력은 뭐냐면은 자신의 행위가 내가 이 행위를 하면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불법 행위가 되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알겠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고요. 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지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뭐 어떤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나? 보통 어린아이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보통 판례를 보면은 12세 전후로 책임 능력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12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 풀 때도 그걸 고려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자도 당연히 책임 능력이 없겠죠. 의사 능력도 없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다른 사람이 했다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해 주세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2사례들을 읽어보고 이 사례들이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요. 아니라면은 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았나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부터 볼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담배 회사에 담배를 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암에 걸린 거죠.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담배 회사의 담배를 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손해배상해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 피고 나오죠. 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고는 담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담배 회사니까. 자,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가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되어 온 담배와는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을 청구당한 담배 회사가 만든 담배가 다른 담배와 비교해서 크게 특별하게 더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불법행위가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겁니다. 네, 불법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담배를 만들어서 판 행위와 피해자들이 암에 걸린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나사례 볼게요. 나사례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갑이 10살이네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상을 입혔어요. 네, 이거 불법행위일까요? 자, 제가 아까 12세 전후로 책임 능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10살은 12세 미만이잖아요. 이 아이는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쵸?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갑이 아닌 갑의 부모가 배상을 했다고 하네요. 갑의 부모가 친 것도 아닌데 왜 갑의 부모가 배상을 할까요? 좀 궁금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거는 특수불법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는 내용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내용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우고 과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손해가 발생한 게 불법행위의 요건이니까. 그쵸? 손해를 입혔으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볼게요. 손해배상은 일단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 또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계약을 맺으면은 법적 효과로 채권과 채무가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법적 용어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러니까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손해배상입니다. 그럼 손해배상의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민법상에서는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 돈인 거 알죠? 돈.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든 재산상 손해든 신체적 손해든 어떤 손해든지 간에 일단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로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 줬니? 이런 말 많이 들어왔죠. 이혼을 하면서 받는 위자료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 동안 받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원칙은 금전배상인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따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처분 중 하나로 옛날에 시행되던 게 사죄광고였거든요. 사죄광고는 뭐냐면은 제가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널리 알리는 것.
이게 사제 강고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제 강고 판결을 받고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사제 강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제 강고를 명예회복에 대한 처분으로 내릴 수는 없게 되었거든요. 그럼 또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냐 궁금하죠? 근데 제가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생각하는 게 오늘의 과제거든요.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서 마쳤고요. 이제 과제 소개하고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과제는 토론입니다. 토론. 네, 여러분과 토론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도 주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 과제를 마련해 봤어요. 실시간 토론이 아니어서 토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 주제는 명예회복, 금전 배상만으로 충분한가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방법. 공지사항 또는 영상 밑에 있는 수업 안내 내용 있죠? 거기에 제가 구글 링크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 링크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구글 문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수정 가능한 공유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보면은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 사례를 읽어보고 밑에 표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일단 가장 먼저 적는 친구, 첫 번째로 적는 친구는 여기 사제 광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사제 광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습니다. 저는 사제 광고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합니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적어요. 그걸 적고 나서 명예훼손에 대한 적합한 손해배상 방법이 무엇일지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친구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 토론이라고 했잖아.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적절하게 논박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로 적는 친구는 첫 번째로 적은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적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적는 친구는 두 번째로 적은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적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위에 적은 친구의 의견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근거를 일단 적어요. 그리고 나서 명예훼손에 대한 적합한 손해배상 방법이 무엇일지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구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그리고 저는 명예훼손에 대한 적합한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이런 이유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오늘 과제 끝입니다. 네. 이 과제 역시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행해 주시고요. 공유 문서라서 모두가 편집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제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경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글을 없애버리거나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수정한 사람이 수행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과제 수행하러 가주세요.